인사가 있었으니 바로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 누구인가? 덕수 상고 국제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해 공무원의 길로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된 뒤 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두루 거친 고존신화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 대통령에게도 직원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관료에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이라며 직격탄 날린 그 살아있는데 젊은 날의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 말하는 이 남자. 판잣집 전전하던 상고생에서 국무총리 실장에 오르기까지 인생 극장의 주인공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을 만나보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업무 보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 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새 정부 첫 업무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네, 국민 중심, 그다음에 협업하라,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현장 방문해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현장 중심. 네. 키워드를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일 끝으로 업무 보고를 마친 국무조정실장. 이분은 정말 눈물 나는 그 어떤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조율하는 곳인데요. 네, 장관에 해당하는 이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공직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통하고 기자 세계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관료로 통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매력 있는 분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얻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모셔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국정처를 가지고 있고 또 이분의 인간적인 과거에 눈물 나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힘들게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일단 개성공단 얘기부터 해주세요. 개성공단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죠. 다만 어제 이제 정부 종합 대책판 네. 아침 일찍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주재를 했고 관계부 차관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어제 이제 세 가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네. 우선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공장도 가동하고 영업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합동대책반에서 이제 대안이 나오게 되면은 신속하게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어저께 이제 밝혔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특별 융자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빨리 원상 회복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홍영호 통일부 차관 지금 위원장, 홍양호 씨인가요? 홍영호 씨는 좀 저 남북 네. 거기 계신 위원장이시고 네, 위원장. 차관은 우리 김 차관이고요. 예. 네, 김차관이 그러니까 과거에 홍양호 위원장이 이제 과거의 차관이었죠. 통일부. 이분이 역할을 굉장히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기 남아 계시니까. 네, 아주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 해낼 겁니다. 네, 그분하고도 좀 이렇게 네. 연결을 우리 국무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국민에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좀 알고 있지만. 우리 뭐 앵커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우선 저는 저희 일은 총리를 보좌해서 네. 정부 모든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리에 대한 보좌와 전체 부처의 이제 업무의 조정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일을 다 망라해서 우리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고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데 다른 부처를 지원하고 또 필요하면 조정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저희가 이렇게 뭐 리드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두 부서가 부딪힐 때, 그죠? 그거를 조정해주고, 조율해주고, 해결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또 싸우면 화해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관들보다도 더 높으신 자리에 올라야지 장관이, 김 장관, 이 장관 일로 오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일단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쉽게 해서 각 부처의 일을 조율하고 판결하는 곳이니까 판사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우리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른 일들도 많이 있고요. 다만 직급은 이제
우리 지금 정부에는 장관이 17분이 계시고 장관급이 8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또 지금 한 2달여 이렇게 일하면서 보니까 다른 장관들께서도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시고 또 이해도 많으시고 해서 그렇게 뭐 급수 가지고 뭐 같은 장관급이라고 해서 뭐 애로사항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총리께서 국가정책 조정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장관회의를 또 주재하고 계십니다. 네. 또 국무회의가 있고 네. 또 국무회의 전에 차관회의가 있는데 제가 차관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전략회의인가 거기도 지금 들어가 계시죠? 그렇습니다. 안보실장 들어가 있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거기 그 자리에 국무조정실장이 안 들어가 있었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주 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정책조정회의에는 안보 관련된 장관 3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 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외교안보수석이 같이 들어갑니다. 네. 청계천 판자촌. 이 동아일보 바로 앞이 청계천입니다. 여기 앞에 오실 때 감회가 좀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계천 이 판자촌에 대한 기억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의 청계천을 봐서는 도저히 연상이 안 되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청계천에 대한 거는 뭐 아주 깊게 각인돼 있죠. 네. 아버님을 11살에 잃으시고 소년 가장으로 지내셨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게 어머님, 할머니 모시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새 동생이 또 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11살의 소년 가장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뭐 업무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이렇게 개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쭤보시니까, 11살부터 제가 소장가장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이제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연세가 33살이셨어요. 아버지는 34세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33살에 혼자 되셔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거의 아니라 전적으로 생계를 하셨고, 네. 저는 이제 11살에 아버지를 여의긴 했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고, 대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상업학교를 들어가서. 덕수상고를 졸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찍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됐죠. 네. 그게 17살 때였습니다. 서울신탁은행인가를 들어가죠. 그 당시는 한국신탁은행. 한국신탁은행. 예. 그리고 나서 은행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은행을 다니면서 밤에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주야 독경이라고 합니까? 주경야독. 주경야독이라고 합니까? 아유, 갑자기 예. 주경야독. 예. 예, 밤에는 책을 읽고, 네, 낮에는 일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경야독을 하면서 고시를 합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은행 다니면서 대학을 이제 야간대학을 들어가서 야간대학을 다녔고, 그러면서 조금 지나서 처음에는 뭐 고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은행 독신자 합숙소 쓰레기통에 이렇게 책이 하나 버려져 있는데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고시 잡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네, 그 선배가 쓰레기통에 그 잡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고시 공부를 하지 못했겠네요.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은행원으로 계속 남아 있으실 텐데. 뭐 은행원이 계속 있을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고시는 안 했을 가능성이 네.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요, 은행원을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은 좀 아는데, 은행원을 계속 하면서 밤에 주경야독 하면서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를 한 사람은 내가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런 편일 겁니다. 제가 저희 이제 주변에 같은 처지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직장을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고 이제 공부에 전념을 하셨지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할머니, 어머니, 동생 셋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이렇게 공부에 전념할 처지가 못 돼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요. 또 운 좋게 또 시험에 합격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이 좋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공무원 발령 맞는 날 은행을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제가 끝까지 다니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시를 2개나 합격하는 거를 운 좋게 합격했다고 할 수는 없죠. 고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일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화제가 됐던 동아일보에 이제 실린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예. 이게 이제
아버지를 그리면서 쓴 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킷 리스트. 예, 예.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었었던 일. 그렇죠. 예, 이 글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와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납니다. 네, 예. 아버지와 만납니다. 예. 만납니다. 차 안에서. 네, 만납니다. 아, 되게 다 보셨네요. 예. 네. 아버지와 이제 만나면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죠. 예. 조금 굉장히 감성적인 질문이시네요. 네. 제가 늘 아버지를 그리웠기 때문에, 소원이 있었다면 좀 철들고, 아버지하고 좀 하루만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었더라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좋겠다. 제 수명이 1년 단축이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염원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25년째 되는 해에 불가피하게 산소를 이장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소 이장 작업을 하는데 이 질문이 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좀 버벅거립니다. 네. 봉부를 이제 허물고 유골을 수습을 했는데 마침 이장을 해야 되는 산소의 터에 하관하는 게 다음날 시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유골을 수습해서 부터 이제 다음날 하관할 때까지 하루 시간이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에 모시고 시골 살던 집을 가는데 불현듯이 제가 한 25년 동안 가졌던 꿈, 우리 아버지하고 하루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감격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 훌륭하게 살았죠. 이런 이야기. 그죠? 저 그래도 잘 컸죠, 아버지. 그래도 상고 졸업해서 은행원에서 야간에서 공부해서 저 고시 합격해서 경제개혁원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신 거죠? 그런 얘기도 물론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글에도 썼지만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버지가 도대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철든 남자 대 남자로서의 과연 인생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신 얘기도 나옵니다. 네, 신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드님들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는데 아들과 인생을 아들이 지금 다 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인상을 좀 아버지한테 못 이뤘던 거를 이제 아들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글의 결론입니다. 네, 결론인데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예. 있습니까? 저희가 김동연 장관 실장의 어록을 뽑아봤습니다. 이 어록이요, 기가 막힙니다. 알고 나는 감사할 줄 알고 물러설 때를 아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러설 때를 아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자, 언제든 공직을 그만두면 나는 인생의 세 장을 자유인으로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겠다.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 이게 계속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물러날 때는 아는 공직자 되고 싶다는 뜻은요. 네. 제가 공직생활을 지금 31년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분에 넘치게 또 이 능력에 비해서 과반하게 했다 그런 뜻이 한 반은 있고요. 그래서 공직자가 저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자기 몸보다 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면서 공직생활 하면서 감사하게 국가의 덕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 하는 점이 한 반이 있고요. 또 한 반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어떤 새 장, 새로운 챕터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좀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직업이나 일로서의
그 어떤 일을 한 생각까지는 해보질 않았고요. 그냥 제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 어떤 겁니까, 가장? 내가 진짜 공무원 다 그만두면 이제 그만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가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조금 우리 사회와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소위 그 사회적 이동, 네. 소셜 모빌리티라고 하죠. 네. 좀 어려운 청소년 학생들이 네.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의 결과로 이제 신분의 상승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가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천에서 이제 용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한마디로 말씀은 그런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희망 사다리, 어떤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이어주는 사다리 같은 거죠. 짧은 사다리도 있고 긴 사다리도 있습니다. 또 제가 마침 운 좋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부하고 또 차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재정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사업들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몸으로 때우면서 그런 사회의 어떤 희망 사다리, 사회적 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작게 좀 하고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 계층 이동, 그죠? 계층 이동에 대한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예. 희망을 갖고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봉사하는 일. 얼마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조그만 중학교 수학교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나 집이 어려운 애들이 있는데 전학교 학생이 21명이래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제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업무적으로 보면 좀 가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가면은 조금 여러 가지 다른 네.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자기 관리한다, 인기 관리한다, 뭐 이럴 수 있고. 뭐 그런- 야,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네. 이제 일정한 학생 수 이하인 학교는 이 통합 대상인 학교들입니다. 거기에 네. 이제 기재부의 차관이 가게 되면 또 좀 다른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그런 조언을 받아서 일체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21명 학생들에게 제가 책을 21권을 각각 다른 책을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에 맞는 책을 사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써가지고 주면서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네. 오디언스 중에 제일 나이 어린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청계천 판잣집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용기를 얻는 것 같았어요. 그 학생들 반 이상 울고 네. 사실은 같이 들었던 선생님이 8분 계셨는데 선생님들도 우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좀 희망을 갖게 되고 저한테 그 후에 또 편지를 쭉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혹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저런 일도 하나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많은데 네. 이 방송에서 개인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하시죠. 지금 기자들이 김동연 장관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청와대.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노라고 이야기한 거 좀 기억에 남으신 거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가 아닌가? 예. 노라고 얘기해. 예,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대통령 모시면서 직원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걸 노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모심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중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요 얘기 무상복지에 대한 철학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지금 하시네요. 언론에 이미 다 나왔고, 예. 특히 김동연 장관은 항상 소신 있는 장관이다, 소신 있는 관료다, 이것들이 장안의 평가이기 때문에, 네. 무상보육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본인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보육과 이제 가정 양육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네. 지금 이제 영유아들이 이제 시설을 보내주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또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에는 양육수당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당시에는 시설 보육, 소위 보육에 하는 것을 정부에서 100%를 다 대주니까 네. 집에서 애를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도 내가 보내지 않으면 손해다 네.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전부 시설을 보내는 억지로 보내고 있죠, 지금. 그런 문제 상황이 많아요,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육수당을 혜택받은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상위 15% 이하만 해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보내려고 하는 걸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영아의 경우에 0세부터 2세의 경우에 부모가 눈높이 맞추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OECD 같은 데서 굉장히 좋게 이제 장려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죠. 네, 그게. 그런 선택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정부 방침으로 무상보호에 대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네. 또 양육수당의 경우도 지금 훨씬 대상을 확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보육과 양육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정했고 그 방침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과정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제 통합하는 유보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이제 정책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수당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더 양육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마 품에서 아무래도 2살까지 자란 아이가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가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이 집에서 양육과 시설에서 보육을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이 몰려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올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고집 좀 부려주세요. 예. 복지에는 유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고 포퓰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네.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에 유턴이 없다는 뜻은요. 다른 SOC 사업, 대규모 시설 사업하고 달리 네. 복지 쪽은 한번 제도가 정해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춤형 복지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의 복지를 테일러메이드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복지 정책의 이제 첫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엔 유턴이 없다. 가만둬도 복지 예산이 2030년 49%가 복지다. 이런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늘 직접 하셨습니까, 좀? 오늘 업무 보고 한 내용은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네. 중요한 얘기를 한 5곡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 또 아무래도 주무부처가 되겠죠. 네. 대선 바로 전에 대선 전에요. 오늘 곤란한 질문 많이 드리는데. 글쎄 이거 오늘 제가 업무 보고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아직 시간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아직 시간 많아요. 대선 전에 출연 거부해. 출연을 제고할 때 대선 전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굉장히 힘든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결코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될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때 모를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소신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네네. 제가 맞죠? 제 말이. 그렇습니다. 글을 썼었죠. 예, 썼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우선 정부가 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지요. 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래야 또 정책에 추동도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가 정책을 성공해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퍼퓰리즘 또 거기서 는 인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국가에 나아갈 비전이나 또는 국정 운영 방향에 비춰봤을 적에 네. 그 바람직하지 않거나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적인 또는 단기적인 그 어떤 인기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오늘 국무조정실 그 업무 보고에서 그 포퓰리즘 정책 같은 거 혹시 발견 못했습니까?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꼼꼼하게 지시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님, 이거는 포퓰리즘 정책이 안 됩니다. 딱 이런 거, 오늘 그런 에피소드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제가 뭐 오늘 업무 보도록 여러 번 뭐 보고도 드려보고, 네. 물론 뭐 제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뭐 전혀 몰랐습니다만은, 네. 제 느낌으로는 지난번 대통령도 그러셨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인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렇게 정책을 하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뚜벅뚜벅 이렇게 그 소신껏 또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철학과 또 국민을 위한 그런 방향에서 뚜벅뚜벅 가고 계시지 뭐 인기만을 위한 정책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주요 뉴스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장관 임명될 때 이 인사는 굉장히 잘 된 인사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의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개인적인 인연은 없으시죠?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 된 건 정말 실력으로 되신 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최근에 많이 만나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이전에 전혀 개인적으로 못 보다가 요즘에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김동연 장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요. 그전에 뭐 제가 전혀 몰랐으니까 네. 뭐 어떤 생각이 네, 별로 그럼 질문 제가 잘못했어요. 가까이서 본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뭐 저도 제한적이죠 아무래도요. 네. 뭐 이제 국무조정실장 돼가지고 2달 조금 안 된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지고 물론 뭐 보고를 여러 번 드리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뵐 기회가 비교적 자주 있었습니다만은 뭐 제한된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뭐 드려도 좋다면 네네. 특히 이제 오늘까지 27개 부처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5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거의 뭐 유일하게 행정부에서는 전 부처 업무 보고를 참석한 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참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국정 철학, 네. 국정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이 그 당시 갖고 계신 그 국정 철학과 이 국정 기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뭡니까 그게? 아까 그 말한 협업. 국정 기조는 네. 지금 4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경제 부흥,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민 행복, 네. 세 번째는 문화 융성, 네. 네 번째는 이제 그 평화 통일 기반 구축. 네. 그 4가지가 이제 큰 그 기조고. 기조가 되겠고요. 네. 국정 철학은 아까 이제 국정 철학, 국정 운영의 그 철학과 원칙은 크게 3가지 아까 네.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중심, 네. 그다음에 현장 중심, 네. 협업 중심, 이게 좋네요. 네. 국민 중심, 현장 중심, 협업 중심. 협업 중심 그렇습니다. 예. 요게 아주 좋은데요. 요 철학이. 그죠? 좋습니다. 예, 네. 요건. 제가 답을 다 못 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네, 한 말씀드려야 말씀 돼요. 해주세요. 그 기왕에 여쭤보셨으니까 두 번째는 그 업무 보고하면서 이제 저희가 보고라고 토론을 보통 한 40분 정도 합니다. 네. 그 토론에 굉장히 그 다른 토론자와 대등하게 그 토론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구나. 그다음에 이 지시가 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에 2개 특히 이제 그 디테일이라든지 토론에 참여하는 거 봐서는 그 일에 대한 굉장히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업무 끝나고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보통 네. 부처에서 청와대 식구들 빼고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거의 일일이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악수를 하면서 명찰이 있는데 명찰을 보면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코멘트를 하세요. 네. 그 명찰이 있는 직책을 보고 어떤 일 하고 계시는군요라든지 이걸 쭉 하고 또 많은 경우에 오전에 한 팀들의 경우는 점심을 이제 이렇게 그 대접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저렇게 확실하게 하면서도 참그 따뜻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제가 지난 2달간 옆에서 보고 느낀 뭐 제 제한된 경험에서의 소회입니다. 인사하는데 시간 꽤 많이 걸렸겠습니다. 제보했습니다. 예, 시간 걸렸습니다. 굉장히 시간 걸리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도 기분이 떨리고 직원들이 그렇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분이. 예, 저희도 오늘 했는데 뭐 일일이 예컨대 뭐 규제팀 또는 평가팀 네. 하시면서 일일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국무조정실의 오늘 업무 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는 오늘 그 5개를 보고 드렸는데요. 네. 5개를 쭉 열고 가면 너무 많을 테니까, 그중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이제 우리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부처가 업무 보고의 초점을 국정과제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맞췄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무조정실에서의 첫 번째의 그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전부 다 이제 종합을 했어요. 네. 종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점도 평가하고 조금 보완할 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국정과제 140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가장 큰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과제 그 진행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제가 전면 개편을 했고요. 네. 단순히 이제 평가를 해서 부처를 이렇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와 함께 공동 책임으로 과거에는 평가를 이제 후행 평가를 했는데 네. 동행 평가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협력해서 대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걸 너무 이제 행정 용어로 하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좀 쉽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죄송한데 평가 시스템 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후행 평가가 아니라 동행 평가다. 동행 평가고 네. 그다음에 140개 국정과제를 저희가 이제 신호등 체계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파란불이 켜지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구나. 네. 노란불 되면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문제가 되겠구나. 있다. 예. 빨간불 켜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거고요. 또 네. 하나는 140개 과제 중에서 임기 이제 6개월, 1년 내에 네. 빨리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이 조기 성과 가시화 과제를 4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하고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시스템 개편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조기 성과 과제가 괜히 포퓰리즘으로 빠지면 안 될 그런 건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너무 막 시간에 쫓기면은 좀 또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그 포퓰리즘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셔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40개 과제에 대한 초기의 성과를 내므로써 다른 과제들의 이제 추동력을 내겠다는 거니까 초기에 이제 그런 임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고 아까 5개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협업입니다. 네. 부처 간의 이 협업을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 현재로 저희가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린 앞으로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될 과제가 제가 뽑아보니까 179개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179개 과제를 제가 나눠보니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 간에 이제 이해가 상충되는 거. 네. 자기들 간에 이제 그 업무 영역 싸움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해관계의 상충은 아닌데 비교적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잘 협조가 안 되는 것들. 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로 제가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협업을 하고 소위 이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의 방법을 저희가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어떻게 포장마차 가서 양쪽 차관을 불러서 우리가 같이 우동 한 그릇 먹는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포장마차에서 뭐 우동이나 소주가 아니고요. 네. 제가 주재하고 강경식 차관이 참석하는 협업 점검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이미 그 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네.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만들면서 아직 저희가 정부가 이제 방침 확정해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부처 차관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제가 네. 아주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처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서로 간에 이제 A 부처, B 부처가 서로 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또는 자기들 일이다. 우리 이해를 따져서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원칙을 세우기를 보다 상위의 정책 목표
네. 그것은 바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입니다. 네. 국민들이 보았을 적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부채 조정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로 봐서는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은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방법을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어려웠던 젊은 날의 고난은 지금의 나를 만든 위장된 축복이었다. 네. 지금 이 어려움이 나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장된 축복. 네. 청계천 판자촌에서 장관까지 되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말입니다. 젊은이들이여 결코 지금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네, 부끄러워지네요. 일단 여기서 인사는 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관님, 아까 뭐 현장 중심 얘기도 했는데 국무조정실은 어떤 자세로 임할 생각이십니까? 마지막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국무조정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 획사시키 추진에 그 선동이 돼서 부처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를 꼽으라면은 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걸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저 여기서 정정할 게 있습니다. 어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출연했는데 저희가 김 장관이 하지 않은 말을 방송에서 하지 않은 말을 저희가 이렇게 쿼터를 달아서 무상 보육 시스템 재검토 필요라는 자막을 잘못 내보냈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사실을 잘못 전한 점 김동연 장관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전합니다. 사과드립니다.